몇 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한 아버지는 딸들에게 따뜻한 재회를 선사하며 깜짝 놀라게 해주려 했다. 그러나 폭풍우 속에서 그는 정원에 웅크리고 흠뻑 젖은 채 버려진 딸들을 발견했다. 그가 취한 행동은 저택의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3주간의 긴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원래는 이틀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8살 쌍둥이 딸들인 소희와 지우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일정을 앞당겼다. 아이들이 아빠의 깜짝 귀에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6월의 장마철이었다. 민주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다. 집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마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순간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원 한쪽 큰 은행나무 아래에 작은 두 그림자가 보였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주변을 밝혔고 그때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소희야, 지우야. 민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고 온 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고 민준이 다가가자 두 딸의 얼굴에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스쳤다. 아빠, 소희가 가장 먼저 소리쳤다. 두 아이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달려왔고 민준은 얼른 우산을 던져버리고 딸들을 품에 안았다. 왜 여기 있어? 엄마는 어디 있고?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렸다. 지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밖에 있으라고 했어요. 벌을 받으라고. 언제부터? 민준은 딸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며 물었다. 3일 전부터요. 소희의 작은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냥 나가라고 하고 문을 잠갔어요. 민준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다. 3일? 8살 아이들이 3일 동안 밖에 있었다고? 그것도 장마철에? 배고프지? 민준이 물었을 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에 있는 열매들을 먹었어요. 그리고 빗물도 마셨고. 소희가 작게 대답했다. 민준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자신의 소중한 딸들이 3일 동안 이런 고생을 했다니. 그는 딸들을 더욱 단단히 껴안았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괜찮아. 민준이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커져가고 있었다. 아내 하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벌을 준 것일까?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 민준은 딸들을 안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이상하게 조용하고 어두웠다. 하나야? 민준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정미영 아주머니? 가정부인 정미영을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다.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 민준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거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소파 쿠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으며 몇몇 물건들이 사라진 것 같았다. 여기서 잠시만 있어. 민준은 딸들을 소파에 앉히고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주방에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찬장문들이 열려 있고 식기들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민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아이들 방으로 가보니 다행히 그곳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부부가 사용하던 침실에 들어갔을 때 민준은 완전히 경악했다. 하나의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의 보석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까지 모두 없어져 있었다. 민준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아내가 사라졌다. 하지만 왜? 그리고 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 것일까? 아빠?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침실 문가에 서 있었다. 응, 왜? 민준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라고 했어요. 지우 핸드폰에. 소희가 망설이며 말했다. 민준의 심장이 또 한 번 빨라졌다. 뭘 보여주라고? 지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핸드폰을 꺼냈다. 아이들용으로 사준 단순한 모델이었다. 지우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기 동영상이 있어요. 지우가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하나가 찍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왠지 모르게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두 딸은 아버지 옆에 바싹 붙어서 서 있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하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잔혹하기까지 한 표정이었다. 민준 앞 하나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네가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좀 일찍 왔네. 뭐 상관없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나의 목소리는 그가 알던 따뜻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기를 그만둘 거야. 사실 말이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 동영상은 계속되었고 민준과 딸들의 세상은 점점 더 큰 충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화면 속 하나의 표정은 민준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띠며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너는 정말 순진했어, 민준아. 10년 동안 나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믿고 살았잖아? 하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아이들, 카메라가 잠시 아이들 방 쪽을 비췄다. 이 아이들도 원한 적이 없어.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소희와 지우는 아버지 양옆에 더욱 바싹 붙어서 서 있었다. 아이들도 엄마의 이상한 모습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한 이유는 하나뿐이었어. 돈, 네가 가진 부와 안정적인 생활 말이야. 하나가 계속 말했다. 사업이 잘 되고 이 큰 집과 명품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것들이 나를 여기 묶어둔 거야. 민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동영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말이지, 성우 오빠 기억하지? 하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내 절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박성우 말이야.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어. 네가 출장 갈 때마다 우리는 이 집에서 너를 비웃었어.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박성우는 대학 때부터의 친구였고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반자였다.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하나가 서류들을 화면에 보여주었다. 회사 계좌와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그리고 네가 아껴두던 투자 자금까지 모든 걸 성우 오빠와 함께 정리했거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사 자금과 딸들의 교육비로 모아둔 돈까지 가져갔다는 뜻이었다. 아, 그리고 정미영 아줌마는 일주일 전에 해고했어. 이유? 내가 계획한 일을 방해할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이 너무 그 아줌마를 따르더라고. 민준은 이제야 왜 믿을 만한 가정부인 정미영이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화면 속에서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이 아이들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이 아이들을 3일 동안 밖에 두고 간 이유를 알고 싶지? 간단해. 내가 사라진 후에 네가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신고할 계획이었거든. 하지만 네가 일찍 와버렸네. 소희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지우는 아버지의 팔을 꽉 붙잡았다. 어차피 이제 상관없어. 나는 성우 오빠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이 아이들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엄마 노릇하기 싫거든. 동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민주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니. 아빠, 소희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민주는 딸들을 바라봤다. 두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겨우 8살인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할 리 없었다이 아니야. 너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민준이 딸들을 끌어안았다. 이건 모두 어른들의 문제야. 하지만 민준 자신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갑자기 지우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는 극도의 충격 상태에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을 꽉 다물고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소희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바, 이 엄마가 진짜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민주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했지만 거짓말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지금은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해. 민준이 최대한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너희들부터 따뜻하게 씻고 밥을 먹자. 하지만 아이들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 보였다. 소희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지우는 완전히 말을 잃은 것 같았다. 민주는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씻겼다. 3일 동안 밖에 있었던 아이들의 몸에는 상처들이 있었다. 벌레 물린 자국, 긁힌 상처,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야위어 보이는 몸옷을 갈아입히고 나서 민주는 간단한 죽을 끓여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거의 먹지 못했다. 특히 지우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거부했다. 지우야,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민준이 달랬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소희도 몇 숟가락 먹고는 배 안 아파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였다. 그날 밤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희는 잠든 후에도 계속해서 아빠 안 가죠? 를 중얼거렸고 지우는 악몽에 시달리며 여러 번 깼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동영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박성우에 대한 배신감도 커져가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니. 새벽이 되자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 계좌를 확인해 보았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주요 운영 자금이 거의 바닥나 있었고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도 모두 해지되어 있었다. 민주는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것을 대체했다. 분노였다. 자신을 배신한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그리고 딸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딸들의 상태가 밤새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희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아버지와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했고 지우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간단한 대답이라도 했던 지우가 완전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지우야, 배고프지? 아빠가 계란찜 해줄까?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지우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소희가 대신 대답했다. 자, 지우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해요. 물도 조금밖에 안 마시고 민준의 걱정이 깊어졌다. 이대로 두면 지우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민준은 급히 소아정신과에 전화를 걸었다. 강남의 한 유명한 병원이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8살 쌍둥이 딸들이 있는데 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다. 민준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들이 3일간 방치되었고 극도의 충격 상태에 있다고. 오늘 오후 2시에 응급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선생님께서 보실 수 있어요. 민준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 오늘 좋은 선생님께 가볼까? 너희들 마음이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선생님이야. 소희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아바도 같이 가요? 다우스톤디 짤시스, 아우사티 캉스. 물론이야. 아빠는 절대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한편 민주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신뢰할 만한 변호사에게였다. 이준석 변호사님, 김민준입니다. 네, 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민준의 대학 선배로 가족법 전문가였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의 실종, 재산 횡령, 아동 방치까지 심각한 사안이네요.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동영상, 계좌 거래 내역, 아이들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까지 모든 것 말입니다. 박성우도 공범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였는데 그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아이들을 위해 부드러운 죽을 끓였다. 소희는 조금씩이나마 먹었지만 지우는 여전히 거부했다. 지우야, 제발 조금만 먹어줄래? 민준이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아니라 희미한 속삭임에 가까웠다. 엄마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니야, 지우야.
그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너와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야. 그런데 왜 우리를 밖에 두고 갔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딸을 품에 안았다. 그건 엄마가 많이 아파서 그랬어.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오후 2시 민주는 딸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최은주 정신과 전문의는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소희야, 지우야. 나는 최은주 선생님이야. 소희는 아버지 뒤에 숨었고 지우는 아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혜선 생님은 먼저 민준과 단독 상담을 진행했다. 아이들의 반응은 전형적인 극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소희는 분리불안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지우는 선택적 함묵증 상태에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회복하는데 이런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일관된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최선 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루틴, 변하지 않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보호자의 존재가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당분간은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 일정도 조정하시고 그리고 매주 2, 3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과의 상담에서 최 선생님은 놀이치료를 시도했다. 소희는 조금씩 반응을 보였지만 지우는 여전히 무반응이었다. 지우는 더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주는 큰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아이들에게 전념하기로 한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민주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님, 민준입니다. 당분간 회사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사장님, 박성우 이사님도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성우 이사 말씀이세요? 네, 지난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받으세요.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박성우가 하나와 함께 도망친 것이 확실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김 부장님께서 대신 업무를 맡아주세요. 저녁이 되자 민준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시작했다. 평소에는 정미영 아주머니나 외식으로 해결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다. 아빠가 계란찜 해줄게. 지우가 좋아하는 거지? 처음 만든 계란찜은 조금 타긴 했지만 소희는 맛있어요 라고 말해주었다. 지우도 한 숟가락 정도는 먹었다. 그날 밤도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지우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민주는 밤새 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를 반복해서 말했다. 새벽 4시경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안 돌아와요. 민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소희야,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멀리 갔어. 언제 돌아올지는 아빠도 몰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는 딸을 더욱 꽉 안아주었다. 우리 3명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아빠가 더 잘할게. 요리도 배우고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소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 같았지만 민주는 이 작은 가족을 지켜낼 각오가 서 있었다. 2주가 지나면서 민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직접 아침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계란도 제대로 못 프라이 했지만 이제는 소희가 좋아하는 팬케이크와 지우가 겨우 한 입씩 먹는 부드러운 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오늘 팬케이크 모양이 하트 같아요. 소희가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소희는 아버지에게서 1미터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식탁에서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제부터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조금씩 먹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작은 진전이지만 민준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지우야,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민준이 물었을 때 지우가 그림 그리기 도구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림 그리고 싶어? 좋아, 아빠랑 같이 그리자. 오전 10시 현관 벨이 울렸다. 민준이 나가보니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미영입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다. 아, 미영 아주머니.
어떻게? 소희 지우 소식이 궁금해서 왔어요. 갑자기 해고당하고 나서도 아이들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정미영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동안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정미영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정미영은 말을 삼켰다. 아이들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었다. 미영 이모, 소희가 달려와 정미영을 안았다. 지우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우리 소희, 지우 많이 보고 싶었어. 정미영이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안아주었다. 민주는 정미영에게 제안했다. 아주머니 혹시 다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아주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도움이 필요해서. 정미영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물론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혼자 놔둬요? 그날부터 정미영이 다시 합류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한결 안정되었다. 정미영에게는 대학생 아들 재현이 있었는데 몇 일 후 재현도 함께 오게 되었다. 안녕 소희야 지우야. 나는 재현 오빠야. 20살의 재현은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다. 소희는 처음에 낯을 가렸지만 재현이 가져온 보드게임을 보고는 관심을 보였다. 지우도 재현이 그림을 그려주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한편 민주는 변호사 이준석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하나 씨와 박성우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보고했다. 둘 다 지난달 말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기록이 있어요. 목적지는 태국 방콕입니다. 태국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횡령된 자금이 태국과 싱가포르의 여러 은행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민준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한 일인지 알겠네요. 국제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폴에도 신고를 했고 태국 당국과도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미영이 만든 김치찌개였는데 지우가 처음으로 2그릇이나 먹었다. 지우가 오늘 많이 먹었네? 정미영이 기뻐하며 말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맛있어요. 민준과 정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지우가 2주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한 것이었다. 지우야 정말? 민준이 감격스러워하며 딸을 안았다. 응, 김치찌개 맛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 소희도 기뻐했다. 지우가 말했어. 지우가 말했어요. 그날 밤 최은주 선생님에게 전화로 보고했을 때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안정적인 환경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이면서 지우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나 스트레스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 날 재현이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소희야, 지우야 오빠랑 쿠키 만들어 볼까? 소희는 즉시 찬성했고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서 쿠키를 만드는 동안 집 안에는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웃음소리가 퍼졌다. 아빠, 저희가 만든 쿠키예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쿠키를 내밀었다. 민주는 쿠키를 한 입 베어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야라고 말했다. 지우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만들었어요. 정말? 지우가 만든 쿠키는 어떤 맛일까? 민준이 지우가 만든 쿠키를 먹으며 와 완전 달콤해 라고 과장되게 반응했다. 지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민준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봤다. 3주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정미영과 재현 같은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다. 비록 하나와 박성우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복수보다는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아빠?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돌아보니 소희와 지우가 베란다 문가에 서 있었다. 왜 앉았어? 아빠가 슬퍼 보여서 소희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지우도 따라와서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딸들을 양옆에서 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너희들이 다시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행복해요. 소희가 말했다. 행복해.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준은 확신했다. 이 작은 가족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달이 더 지나자 김민준의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고 정미영이 정성스럽게 돌본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지우는 이제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운 그림들이었지만 점차 밝은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은주 선생님은 이를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지우야,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 거야? 재현이 물었다. 우리 가족이요. 지우가 크레파스를 들며 대답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소희, 지우, 그리고 정미영 이모와 재현, 오빠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소희는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미영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배우려고 했고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아빠,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김밥은 모양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밥이야. 민준이 진심으로 말하며 한입 베어 물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민준은 법적 대응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가 민준 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준석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하나 씨와 박성우 씨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동 유기 혐의로 당신을 고발했어요. 민준은 어이가 없었다. 아동 유기라니요? 아이들을 버리고 간 건 하나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 씨가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당신이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더 심각한 것은 박성우 씨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당신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준의 분노가 치솟았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나요? 하나 씨가 남긴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료 기록, 정미영 씨의 증언도 중요해요. 하지만 국제 소송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법정 싸움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아빠, 왜 그렇게 심각해 보여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최대한 쉽게 말하기로 했다.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아빠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그날 밤 정미영과 재현은 민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사장님, 저희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정미영이 말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 돌보는 일은 맡겨두세요. 재현도 덧붙였다. 형들한테도 부탁해서 과외도 시켜드릴게요. 민준은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우의 그림이 한 지역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이었다. 재현이 몰래 지우의 그림을 출품한 것이었다. 지우야, 축하해. 소희가 동생을 안아주며 기뻐했다. 지우는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제 그림이 상을 받았어요? 당연하지. 지우의 그림은 정말 아름다워. 민준이 딸을 품에 안았다. 시상식에 가는 날, 지우는 생애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지우를 보며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가 몇 달 전만 해도 말도 하지 않고 그림도 어두운 색깔로만 그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시상식 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소희가 말했다. 아빠, 저도 뭔가 잘하는 것을 찾고 싶어요. 소희는 요리를 정말 잘하잖아. 정말요? 그럼 저는 요리사가 될래요. 정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더 많은 요리를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침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누워있던 민준은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았다. 하나가 있을 때는 항상 회사 일에 쫓겨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빠, 내일은 뭐 할까요? 소희가 물었다. 날씨가 좋으면 한강 공원에 가서 피크닉 할까? 좋아요.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다. 그럼 소희가 김밥 만들고 지우는 그림 도구 가져오자. 네?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준석 변호사였다. 민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소식인가요? 태국 경찰이 하나 씨와 박성우 씨의 행적을 찾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나 씨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말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으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좋았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딸들을 보며 민준은 다짐했다. 어떤 진실이 밝혀지든 상관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과의 행복한 미래뿐이라고. 이준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준이 들은 이야기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나 씨의 진짜 이름은 김하나가 아닙니다. 본명은 최유진이고 지난 15년간 적어도 11개 나라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국제 사기꾼이에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11개 나라라니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각 나라에서 부유한 남성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린 후 사라지는 것이 그녀의 수법입니다. 이준석이 두터운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한 남성이 그녀 때문에 파산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두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만났던 하나는 처음부터 가짜였던 것이다. 그럼 아이들은 DNA 검사 결과 확실히 당신의 친생 딸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을 출산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가 있으면 남편이 더 쉽게 믿고 더 많은 재산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는 자신과 아이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안도감은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박성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성우 씨는 처음에는 그녀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공범이 되었어요. 그녀가 다른 나라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며 거액의 수익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다행히 국제적인 수사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그들이 도망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로 인해 당신에 대한 그들의 고발은 완전히 무효화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10년간 함께 살았던 여자가 완전히 가짜였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희와 지우는 진짜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네, 소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좋은 소식이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도 정말요? 하고 물었다. 이제 지우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이 밝혀졌어. 그런데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 너희들이 더 크면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날 저녁 식사 때 정미영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장님, 오늘 동네 아줌마들이랑 얘기했는데요. 다들 소희와 지우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지우의 그림을 본 미술학원 원장님이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소희는 요리 교실에서도 함께 하자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 인기예요. 소희와 지우는 신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빠, 저 정말 미술학원 다닐 수 있어요? 지우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지우가 원한다면. 와, 저도 요리 더 배우고 싶어요. 소희도 기뻐했다.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흐이고, 형들이 소희, 지우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온 동네가 알아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라고 다들 그래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이들은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했다. 지우는 주 3회 미술학원에 다녔고 소희는 주말마다 요리 교실에 참여했다. 민준도 점차 회사 일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아이들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말 필요한 업무만 처리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아빠,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림 속에는 큰 집이 있고 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아빠, 소희, 지우, 정미영 이모, 재현 오빠, 그리고 동네 아이들까지.
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 모두가 행복해 보여. 네, 이제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소희도 맞아요. 전보다 훨씬 더 좋아요라고 맞장구 쳤다. 그날 밤 민주는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가 떠난 후 오히려 집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예전에는 하나가 늘 불만스러워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미영과 재현 덕분에 집안이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다. 며칠 후 이준석 변호사로부터 최종 소식이 들려왔다. 민준 씨, 최유진과 박성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국제적인 협조 수사 끝에 결정적 증거들이 확보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횡령당한 자금의 6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충분할 거예요. 민주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당신의 완승입니다.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도 인정받았고 그들이 다시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굿 만세! 소희와 지우가 동시에 소리쳤다. 정미영도 감격스러워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어요. 재현이 농담조로 말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정말로 한 가족인 거네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혈연보다 더 소중한 가족.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자신들 방에서 잤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바짝 붙어 있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감을 찾은 것이었다. 민주는 거실에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켰다. 최악의 시작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삶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민준의 마음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6개월이 더 지나자 김민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아침마다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지우의 그림 실력은 날로 발전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미술학원 원장은 지우를 천재적인 감성을 가진 아이라고 칭찬했다. 지우야, 이번 그림은 정말 놀라워. 김 선생님이 지우의 최신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색깔 사용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정말 행복한 아이의 그림이야. 지우의 그림은 이제 동네 카페나 문화센터에 전시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림을 통해 지우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소희의 요리, 솜씨도 놀랍도록 발전했다. 이제는 정미영 없이도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소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정말? 뭘 만들어 줄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요. 소희가 만든 김치볶음밥은 정말로 맛있었다. 민주는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소희야, 정말 맛있어. 이제 진짜 요리사가 다 됐네. 저 정말로 요리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맛있는 요리를 매일 해드릴 거예요. 그런 소희를 보며 정미영도 뿌듯해했다. 소희가 정말 많이 컸어요. 이제는 제 일을 덜어줄 정도로 잘해요. 한편 재현은 대학교 3학년이 되어 더욱 바빠졌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형처럼 돌봐주고 있었다. 특히 숙제를 도와주거나 같이 놀아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냈다. 재현 오빠, 오늘 수학 문제 좀 도와주세요. 소희가 재현에게 부탁했다. 그래, 어떤 문제야? 재현은 언제나 친절하게 아이들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민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미영이 민준의 계획을 듣고 감동받았다.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미영이 자원했다. 저도 혼자 재현이를 키워봤으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재현도 저도 방학 때는 아이들 돌봐드릴 수 있어요 라고 제안했다. 심지어 소희와 지우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아빠, 우리도 도와드릴까요? 지우는 그림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저는 요리 알려드릴 수 있어요. 민주는 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몇 달 후 희망나무 지원센터라는 이름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첫 번째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민주는 깊은 보람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7살 아들을 둔 젊은 아버지가 감격스러워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 아이와 소희, 지우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이런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응? 갑자기 왜? 예전에는 집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가 항상 화나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집에 오는 것도 무서웠어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우가 계속 말했다. 집에 오면 정미영 이모가 맛있는 냄새를 피우고 있고 재현 오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아빠가 우리랑 놀아주고 정말 행복해요. 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지우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왔을 텐데 재현도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라고 말했다. 민주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럼 우리 정말로 영원히 함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당연하죠.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날 밤 민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다. 몇 주 후 지우의 그림이 서울시 주최 아동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지우가 소감을 발표할 때 민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다. 저는 예전에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빠와 소희 언니, 그리고 정미영 이모와 재현 오빠가 있어서요. 이 상은 우리 가족 모두의 상이에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민주는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소희도 지역 요리 경연 대회에서 어린이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저의 요리에는 가족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하는 소희를 보며 민주는 두 딸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김민준의 가족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알려져 있었다. 희망나무 지원센터도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희와 지우가 완전히 회복되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이 집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있었다. 2년이 흘렀다. 김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10살이 되어 그림뿐만 아니라 피아노까지 배우기 시작했고 소희는 동네 요리 교실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아빠, 봐요. 소희가 정원에서 소리쳤다. 리라, 제가 기른 토마토가 이렇게 컸어요. 민준이 밖으로 나가보니 소희가 정성껏 돌본 작은 텃밭에 빨간 토마토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마우와, 정말 크고 맛있어 보이네. 이걸로 뭘 만들 거야? 저녁에 토마토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지우도 달려와서 저는 이 토마토 그림으로 그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물론이지. 지우가 그린 토마토 그림도 보고 싶어.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날 오후 정미영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다. 사장님, 오늘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최유진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2년 동안 그 이름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물론 거절하셔도 되고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은 이미 그 일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아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들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민준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소희야, 지우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집중했다. 너희들을 낳아준 엄마가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 소희와 지우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저희는 이미 진짜 엄마가
있는걸요? 소희가 정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돈센타이, 네, 저희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 사람은 저희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민주는 딸들의 성숙함에 놀랐다. 이제 겨우 10살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그럼 만나지 않을 거야. 본네언스 두 아이가 동시에 답했다. 저희는 지금 가족이 정말 좋아요. 재현이 맞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죠 라고 맞장구 쳤다. 민주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몇 달 후 희망나무 지원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우수 사회복지기관 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에서 민준이 소감을 발표할 때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제 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정미영 아주머니와 재현이,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소희와 지우는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죠? 소희가 물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지우가 아빠, 저는 커서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소희도 저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정미영이 감동하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착하게 컸어요. 재현도 저도 나중에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비 오는 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 수 있었다. 그때 지우가 새로운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주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그림에는 여러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비 오는 날 울고 있는 두 아이, 그들을 안아주는 아빠, 따뜻하게 맞아주는 정미영 이모와 재현 오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제목은 비 온 뒤에 온 무지개예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로 그랬다. 그 끔찍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난 것이었다. 지우야,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이 그림은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자. 좋아요.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내용이었다. 오늘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완전해졌다. 소희와 지우는 이제 정말로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고, 정미영 아주머니와 재현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이 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다. 몇 년이 더 흘러 소희는 고등학교에서 요리부 부장을 맡고 있었고, 지우는 전국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며 미술계에 주목받는 새싹이 되어 있었다. 재현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희망나무 지원센터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었고, 정미영은 여전히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소희가 직접 만든 김밥과 지우가 그린 가족 초상화를 펼쳐놓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랑으로 뭉친 가족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빠, 사랑해요. 소희와 지우가 동시에 말했다.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민준이 딸들을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한강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다.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처럼 5년이 더 흘렀다. 소희는 이제 15살 고등학생이 되어 서울의 유명한 요리학교에서 주말 특별반을 수강하고 있었고, 지우는 13살로 이미 여러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실력 있는 젊은 화가가 되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김민주는 딸들과 함께 희망나무 지원센터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센터 개관 5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감사의 날이었다. 아빠, 오늘 온다는 가족이 몇 팀이에요? 소희가 큰 냄비에 국을 끓이며 물었다. 50가족 정도 될 것 같아. 소희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네. 괜찮아요. 저는 이런 일이 제일 좋아요. 소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지우는 벽면에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각각의 그림마다 희망나무 센터에서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지우야,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거야? 재현이 한 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박아주머니 가족을 그린 거예요. 처음엔 모두 슬픈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림 속에는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우만의 따뜻한 색감과 섬세한 터치로 표현된 행복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오후 2시,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준이 도운 첫 번째 가족인 김종수 씨도 지금은 10살이 된 아들 현우와 함께 참석했다. 민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부자는 어떻게 됐을지. 김종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종수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모두 가족이잖아. 현우는 지우보다 3살 어렸지만 지우를 누나처럼 따랐다. 지우 누나,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가르쳐줄게. 지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정미영이 민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사장님, 오늘 새로운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민준은 정미영을 따라 상담실로 향했다. 거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6살 정도의 딸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성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일어서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편히 앉으세요. 수연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가장 힘든 건 아유리가. 근데 수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민주는 순간 과거의 자신과 지우를 떠올렸다. 아유리라는 아이가 지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다. 아유리야, 안녕? 민준이 부드럽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지우가 상담실에 들어왔다. 아빠, 음료수 가져다 드리려고. 새 친구가 왔네요. 지우는 아유리 앞에 앉으며 말했다. 안녕, 나는 지우야. 너는 몇 살이야? 아유리가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하기 싫어? 괜찮아. 나도 예전에 말하기 싫었던 적이 있어. 지우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그림이라도 같이 그릴까? 지우가 크레파스를 꺼내자 아유리의 눈에 조금 관심이 생겼다. 지우가 아유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준이 수연에게 말했다. 저희 딸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수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날부터 이수연, 모녀는 희망나무 센터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수연은 센터에서 사무일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되었고 아유리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유리가 처음으로 지우에게 말을 걸었다. 언니, 이 색깔 예뻐요. 지우는 너무 기뻐서 민준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아빠, 아유리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준 거예요. 민준은 딸을 꽉 안아주며 자랑스러워했다. 지우가 정말 훌륭한 언니구나. 소희도 아유리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아유리야, 이거 언니가 만든 쿠키야. 맛있게 먹어. 아유리가 고마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소희는 감동받았다. 한편 재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희망나무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새로운 가족들의 상담을 담당하며 민준을 도와주고 있었다. 형님, 이번 달에 도움을 요청한 가족이 벌써 15팀이에요. 재현이 보고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더 확장해야겠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형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제가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연구한 건데 우리 센터의 성공 사례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그럼 우리 가족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야? 마인드스, 물론이죠. 하지만 소희와 지우가 괜찮다고 해야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재현의 제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거야. 소희가 먼저 반응했다. 좋아요. 우리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찬성해요. 그리고 제가 그림도 그려서 넣어드릴게요. 정미영도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재현은 책을 쓰기 시작했고 지우는 각 챕터에 맞는 그림을 그렸다.
소희는 책에 들어갈 레시피들을 정리했다. 몇 주 후 아유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활발하게 말하고 웃으며 지우를 진짜 언니처럼 따랐다. 지우 언니, 저도 언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그럼 매일 연습하자. 언니가 도와줄게. 수연도 센터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민준 씨 덕분에 저희 모녀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돌이켜봤다. 그 끔찍한 비 오는 밤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발전했다. 소희와 지우가 다가와 아버지 양옆에 서자 민준은 딸들을 안아주었다. 아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신기해요. 소희가 말했다. 응, 정말 신기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민준이 대답했다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지우가 현명하게 말했다. 민준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정말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1년 후 희망나무 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재현이 쓴 책 비 온 뒤에 온 무지개, 희망나무 가족들의 이야기의 출간 기념회였다. 책에는 김민준 가족의 이야기를 비롯해 센터에서 도운 여러 가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소희가 행사장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16살이 된 소희는 이제 요리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고 14살 지우는 이미 젊은 화가로서 여러 갤러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다. 지우야, 네가 그린 책 표지 정말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어. 민준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지우가 그린 표지에는 큰 나무, 아래에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나무가 바로 희망나무였고 각각의 가족들은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행사장에는 그동안 희망나무 센터의 도움을 받은 100여 가족이 참석했다. 김종수와 현우, 이수연과 아유리, 그리고 수많은 다른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어머, 아유리가 이렇게 컸네. 정미영이 아유리를 보며 놀라워했다. 이제 7살이 된 아유리는 완전히 밝고 활발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지우를 따라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후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번 책에도 아유리가 그린 작은 그림이 실려 있었다. 지우 언니, 제 그림이 정말 책에 나왔어요. 아유리가 책을 들고 신나게 말했다. 맞아, 아유리. 그림이 정말 예뻐서 꼭 넣고 싶었어. 지우가 아유리를 안아주며 말했다. 재현이 무대 위로 올라가 인사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책을 쓸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김민준 형님과 소희, 지우 그리고 어머니 같은 정미영, 아주머니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책은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종수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다. 잠깐만요, 재현 씨.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종수가 일어섰다. 여러분, 저는 이곳의 첫 번째 가족입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민준 형님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김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가 아버지 옆에 서서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단순히 도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을 만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 만난 거예요. 럼머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박수를 쳤다. 이수연도 일어나서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리와 저에게 이곳은 단순한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특히 지우가 아유리에게 해준 것들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아유리가 지우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때 민준이 무대로 올라갔다. 여러분, 8년 전 저와 제 딸들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견했어요. 그 빛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 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은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와 제 딸들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소희와 지우가 무대로 올라가 아버지 옆에 섰다면서 아빠 말씀이 맞아요. 소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희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지우도 저는 여기서 제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정미영도 무대로 올라가 가족들 옆에 섰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정말 큰 가족을 얻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이 모든 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재현도 합류하며 저희는 모두 희망나무 가족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아유리가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김민준의 집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정미영, 재현 그리고 수연과 아유리까지 함께하는 확대된 가족 저녁 식사였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수연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민준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소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족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고 말했다. 지우는 오늘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 그린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큰 식탁에 둘러앉은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모두 다른 얼굴이지만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그림 제목은 우리들의 식탁이에요. 지우가 설명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 민준이 말했다. 네, 저희 이야기가 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소희가 대답했다. 지우도 제 그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라고 덧붙였다. 정미영이 감동스러워하며 말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다니. 재현도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8년 전 그 끔찍한 폭풍우 같은 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그때 겪었던 고통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민준이 중얼거렸다. 아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지우가 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에 특별한 글을 썼다. 오늘로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8년 전 그 비 오는 밤, 절망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 희망의 나무를 키워나가고 싶다.